오늘 원래 이제 좀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질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오늘 오후에 이 강연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이제 남아서 강연 경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애국 강연 해주시고, 또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고성국 박사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고급 아주 명품 강의를 우리가 이제 듣게 돼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5,000년 동안의 그 빈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 박사님 제가 더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7살 때 부산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주일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 사탕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 후로 제가 뭐 강의한다고 여기저기 불려는 다녔지만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주재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하기는 한 5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까 특히 목사님 말씀 중에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성도 말씀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파는 공부하는 자유파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당위적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현들의 지혜의 정수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 막스가 선언하기를 자기 이전의 모든 주장과 이론은 다 거짓말, 허위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일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 선언합니다. 그게 공산당 선언이고 자본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전의 모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정수인 이 책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진시황만 분서갱유한 거 아닙니다. 공산당들이야말로 전부 다 분서갱유를 했던 집단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이 3대 세수 왕조,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칼 막스의 서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캐피탈을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금서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이가 창시한 주체 사상이야말로 유일한 세상의 진리라고 선언을 했어요. 1971년에.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인 주체 사상이 있는데 그 이전에 허접한 막스니 레닌이니 하는 자들의 주장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선현들의 지혜의 정수를 이해할 생각을 하면 감옥 갑니다. 그게 전부가 다 금서로 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교조적으로 외우는 것밖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들 누구든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좌파라 그러는데, 네가 공산주의자라 그러는데, 너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또 캐피탈, 자본론, 또 레닌의 국가의 혁명이라는 혁명론, 그람시의 프리즌 노트북, 옥중 수고 단 한 권이라도 읽은 거 있냐 물어보세요. 이것들은 그거 읽지 않습니다. 왜? 주체사상의 교의만이 유일하니까. 반면에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면서부터 이 자유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선언하에 비로소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 온 그 지혜의 정수를 나도 대부분 다 받아들이되 현대의 복잡다단한 변화를 완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기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일신 우일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자유주의자이고 나는 보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우리 선현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 점 한 획 정도 더 보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유우파만이, 보수주의자들만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책 한 권만 말씀드리고 제가 제 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정동성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존경하는 이 분들 중에 복고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념적 사상적 혼란 속에서 우리 자유파의 철학적 관점을 견고히 하고 문학활동을 해온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이문열 선생이시고 또 한 분이 복고일 선생이신데 이 복고일 선생이 2012년인가에 간암이 발병됐어요. 지금 11년째 이제 간암 투병 중이신데 5년 후까지 재발 안 하면은 완치라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분이 간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7년 전에 간암 치료를 중단해 버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괴롭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간암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7년 전에. 중단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승만 평전입니다. 7년 만에 전 5권 이승만 평전을 얼마 전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5권의 제목이 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복고일 선생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고성국 TV에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시인이 인간이라는 게 다 잘한 일 못한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혹해서 잘한 일은 물로 쓰고 그래서 금방 씻겨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못한 일만 강철에 새겨서 세세손손 그걸 기억하게 한다. 이런 세태를 좀 풍자적으로 비판한 그 시인의 그 식기절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적 성취와 위협은 그냥 물로 써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 못난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물로 써버리는 바람에 다 잊혀지고 왜곡되고 인간의 인생에 그저 조금의 그 흠결 이것들만 저 좌파들이 청동상에 새기듯이 새겨놔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승만을 못된 사람 박정희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이어서 오늘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대화를 할 텐데 이 대화가 그냥 잠깐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 못난 우리들이 물러서서 지금 거의 다 씻겨져 버린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라는 이름을 정말 금강석에 다시 새기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연대기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되고, 또 적어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정희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는 매우 비판적으로,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는 정말 박정희라는 인간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왔던 게 한 40년 넘는 것 같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과정에 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4살, 25살 때 박정희 체제, 유신체제를 제 석사 논문의 주제로 잡았던 거죠. 그 석사 논문은 당시에 아주 잘 쓰여졌다고 호평을 받아가지고 바로 상업 출간이 됐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게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 40년간을 박정희라는 인물을 계속 안고 살아왔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 40년간의 박정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사 제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분 동안은 제가 여러분께 화두를 던지고 잠깐 쉰 다음에 다시 한 4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그렇듯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주장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살아낸 인물에 대한 평가 또한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정희의 그 위대한 역사적 성취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골을 당기는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박정희 친일했나? 만주군관학교 나오고 일본 육사 나오고 관동군 장교로 복무한 거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럼 이걸 친일이 아니면 뭐로 설명할 건가? 이 문제 있습니다. 둘째, 박정희는 빨갱이였나? 이 문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49년에 당시 국방군 간 방첩대에 잡혀서 사형 선고받습니다.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만주군관학교를 지내고 또 국방경비대 참군 작업을 했던 선배 동료들이
박정희의 뛰어난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면 과연 박정희는 빨갱이였나 아니었나? 이 두 가지 의문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참 괴롭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피해왔어요.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왔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따라오는 문제는 왜 그런데 박정희는 이승만을 하와이에서 죽게 내버려뒀나? 이겁니다. 이건 지난달 이승만 특강할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도대체 박정희는 왜 이승만을 부정하려고 했던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 입장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그것을 계승한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역사적 팩트는 이 박정희가 이승만이 귀국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도 이 세 가지 대목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이 참 많았어요.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정도로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예배 시간하고 제 특강 시간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밀려 있던 전화를 이제 급하게 부재중 전화 보고 또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가 오늘 이런 박정희 특강을 한다는 걸 알고 마치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 제가 궁합은 통한다고, 야 그거 그럴듯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지간이지만 완전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성계는 끝내 이방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원은 끝내 이성계를 태상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6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이성계, 수성의 이방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 없었으면 이방원 없었고 이방원 없었으면 또한 이성계 없었다. 또 이방원 없었으면 세종대왕의 그 화려하고 번창했던 우리 역사상 최고의 그 국군 융성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은 건국의 길을, 그리고 박정희는 근대화의 길을 간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두 위대한 역사적 거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왜 박정희가 말년에 이승만을 돌보지 않았는가? 그것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상 불가피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이란 뭔가? 1961년에 군사정변에 성공하고 63년에 민정이양을 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런데 그 선거에서 박정희는 상대인 윤보선보다 불과 15만 표 간신히 이겨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이 박정희 정권은 출범했지만 정정은 극도로 혼미했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기반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출범은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의 교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승만 정부 내내 우리 사회의 주류는,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주류는 지주 출신들이 다수였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지주 출신들이에요. 아직 근대화된 무슨 삼성, 현대 같은 기업도 나타나기 전이고, 그리고 무슨 이 지식인 계급들이 뭐 발언권이 컸던 시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우리 사회의 주류는 야당을 봐도 여당을 봐도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봐도 다 지주들이에요. 그런데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지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테크노크렛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관료들이 정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신진 지식인들이 대거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은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을 완전히 교체해버린 그런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 주류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면 수백 년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지주계급들이 물러가고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기술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차지하는 그 대격변, 대사회 변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저항이 간단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과의 첫 번째 선거, 63년 선거 때 야당으로 나서서 박정희를 궁지에 몰았던 윤보선, 지주 집안 아닙니까? 일찌감치 그 집안의 배경으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박정희를 뭐라고 공격했나? 빨갱이라고 공격했어요. 윤보선의 당시 선거 전략의 핵심은 박정희는 빨갱이야 였습니다. 그런 정치 지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63년에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매우 기반이 취약했다. 그리고 정권의 중심 세력이 채 자리 잡기 못한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허용하는 순간 야당이 이승만을 몰아내고 일시적으로 한 몇 달이라도 정권을 잡았다가 지금 이 박정희 정권에게 정권을 내놓은 상태에서는 안 그래도 취약한 정권에 이승만이라는 리스크까지 박정희 정권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1963년의 선거,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년의 박정희 대통령 1차 재임 기간, 그 기간 동안의 그 불안한 정정과 정권 기반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정희가 이승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는 이승만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논쟁으로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좀 더 심각하죠. 박정희는 친일파였나, 또 박정희는 빨갱이였나, 이 문제요. 우선 박정희는 친일파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카아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했다. 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창씨 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몰면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99%가 다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씨 개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공문서에 조선인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김대중이도 창씨 개명하고 다 창씨 개명했던 거거든요. 일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창씨 개명만으로 자꾸 종북 주사파들이 박정희라는 이름 대신에 다카키 마사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 일제시대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 MZ세대들한테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버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선동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시 99%가 다 창씨 개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를 살아낸 식민지 국민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왜 근데 그가 만주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거쳐서 관동군 장교가 됐는가? 이때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이 독립군 터불이었는데, 그럼 결국은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1937년 20살 되던 해에 문경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사범학교를 간 거죠. 자,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친일파라고 할 때는 총독부의 관료가 되거나 또는 헌병 같은 이런 데가 들어가서 독립군 진짜 때려잡는 헌병 순사 보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일종의 공직이긴 한데, 지금도 초등학교 공립학교는 대통령이 임명장 주잖아요. 공직이긴 한데, 당시에 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식민지의 그 10대 젊은이가 친일파 소리 안 들으면서, 친일파 역할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거의 유일한 게 아마 교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문경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직을 한 3년인가 하다가 결국 때리치는데, 당시 교사는 일본인 교사들과 이 한국인 교사들이 같이 근무했는데, 일본인 교사들은 다 헌병 칼을 차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당시 1937년부터니까 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곧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회해가지고 천황이 있는데 참배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애들이 뭐 알아요. 그냥 어쩌다가 집에서 쓰는 한국말 무심결에 쓰게 되면 끌려가서 징계받고 체벌당하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초등학교 교사 3년 하면서 일본인 선생들하고 여러 차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사의 길을 결국 포기합니다. 3년 만에 사실은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군인의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만주군관학교를 가요. 만주군관학교와 같은 만주군관학교를 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국군의 전신이 되는 국방병비대 창군 작업의 주역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나는 만주군관학교 가가지고 독립군 때려잡겠다, 이렇게 그 동기를 갖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만주군관학교를 가서 일단 실력을 키우겠다, 그 다음에 기회를 틈타서 탈영하고 도망쳐서 독립군에 투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괴뢰정권, 일본이 세운 괴뢰정권 만주국의 군관학교니까 여기서 3등인가 몇 등까지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일본 육사에 유학을 시켜줬어요.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일본 육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육사까지 진학해서 3등으로 졸업합니다. 이게 다 일본인들하고 경쟁해서 올린 성과죠. 그렇게 하고 육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 학생들, 생도들, 그런데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시 만주군관학교가 있는 관동군 쪽으로 배치가 돼요. 그렇게 해서 1944년에 관동군의 중인가로 이제 임지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1944년입니다. 그 당시는 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은 하나도 없을 때예요. 독립군은 이미 그 전에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그리고 중국의 국공합작 과정에서의 분란으로 해서 다 잡혀 죽거나 아니면 다 어딘가로 도망을 가는데, 백두산 미령 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김일성이는 그때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연해주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맞아서 그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앞잡이가 돼서 북한으로 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44년에 이 만주 지역은 독립군도 하나도 없었고, 독립전쟁,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관동군이 때려잡아야 될 독립운동가들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전 기록이 없어요. 종북 주사파가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몰면서 관동군 이 근무 경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백선엽 장군도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무슨 작전을 했다는 기록이 일본군 기록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관동군에 갔는지까지는 좀 더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관동군에 부임한 이후에 박정희도 백선엽도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한 작전에 투입된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육성된 우수한 이 군 인재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국방경비대 창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국군을 키우는 출발점에 백선엽 장군도 박정희 장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가 이러한데, 이걸 가지고 다카키 마사오니 관동군의 장교로 근무했니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해서 친일파로 공격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역사적 팩트가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가 하여튼 만주군관학교 간 건 사실이고 일본 육사 졸업한 건 사실이고 관동군 장교로 부임했던 건 사실이니까 왠지 스스로 캥겨가지고 저쪽에서 친위파 공격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이 빨갱이였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박정희가 한때 빨갱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모든 어떤 사람이나 다 인생에 그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들한테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큰 영향을 줬거나 뭐 저 같은 사람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누군가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니야. 예. 소년 박정희에게 큰 영향을 준 것,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셋째 형인 박상희라는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5남 2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박상희는 셋째 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키도 훤칠하고 아주 미남이고,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또 이 주위에 존경을 받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박상희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막내인 박정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뭐 10살 터울 이상이겠죠. 이 박상희를 따르고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 박상희라는 사람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대체로 이 좌파에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당시는 우파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우파가 어디 뭐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좌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조직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먹물개나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행처럼 다 좌편향을 하고 다녔어요. 박상희도 아마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 워낙 인물이 뛰어나서 금방 남로당의 서열 3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지위로 올라갑니다. 남로당 박헌영이가 당수고, 그 밑에 뭐 몇 명이 있는데 그 그룹이거나 그 그룹 바로 밑에 그룹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열 5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 있었던 대구 폭동을 기획하고 주도합니다. 남로당 대구 조직이 10월 1일 날 경찰서 습격하고 무기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진압당하는 사건입니다. 11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구 11 폭동을 일으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11 폭동의 주모자가 둘인데, 하나가 박정희가 평생 존경했던 박상희, 그리고 그 박상희의 아주 가까운 증마고우 절친 황태성, 이 두 사람이 대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대구 폭동을 일으킨 두 사람 중에 박상희는 그날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당해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지휘를 하다가 죽었어요. 황태성이는
탈출에 성공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서 산자부 장관을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밑에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을 합니다. 황태성이라는 자는, 이 자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박정희는 62년을 살았거든요. 1917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죽었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64세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그 군사정변을 해서 최고위의 의장을 했던 기간까지 다 합치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최고 권력자로 있었잖아요. 그건 18년이에요. 62년의 인생을 살고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62년간의 박정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저는 이 사람이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죽었다라고 제가 느껴요.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평생 투쟁하다 죽었다. 서바이벌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박정희의 서바이벌을 위한,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6남매를 이미 두고 있던 박정희의 어머니가 원치도 않은 이 임신이 되자 이 뱃속에 있는 박정희를 떼려고, 그러니까 유산시키려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잿물도 먹어보고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도 해보고 막 쫄라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실패는 박정희의 생존의 성공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조망만하게 태어난 거예요. 형제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그 별명이 대추씨였어요. 근데 단단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박정희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범학교를 갈 만큼 머리가 좋고 열심히여서 어찌어찌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박상희가 해방된 다음 해 남로당 11폭동 사건을 주도하다가 총 맞아 죽잖아요. 저는 박정희가 그 박상희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박상희가 죽기 전인지 죽고 난 다음인지는 몰라도 어느 그 지점에선가 박정희는 박상희와 함께 남로당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밀당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우리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정희를 익히 알잖아요. 그 사람 뭘 해도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남로당에서 비밀당원 하면서도 제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배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남로당이 일으킨 수많은 폭동과 반란 사건의 하나였을 것이고, 군이 관련된 거라면 박정희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직후에 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군 전체의 남로당 뿌락지들을 색출하는 검색 작업을 벌입니다. 거기에 박정희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김창룡 특무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만큼 박정희의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의 활동이 비중이 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김창룡 특무대장을 비롯해서 백선엽 장군, 정희령 장군, 정도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군내 실세들이 다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무거우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뺏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탄원을 올려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박정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던 같은 남로당 비밀당원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낭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왠지 박정희가 좀 비겁해 보이고 말하자면 동지를 팔아먹은 배신자처럼도 느껴지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세 가지 종류의 그 재야 세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세 가지 세력이 서로 막 섞여 있었어요. 하나의 세력은 대통령도 직접 우리 손으로 못 뽑으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하고 투쟁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민주화운동 세력이죠. 이 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스스로는 저도 여기에 끼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을 좀 갔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두 번째 세력은 칼 막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을 직접 가서 배우지는 못하고 책으로 배우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가 된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김문수 아시죠? 여기 와서 특강도 했던 걸로 제가, 김문수가 바로 이 두 번째 세력에 속합니다. 김문수 스스로 나는 80년대 공산주의자였다, 자생적 공산주의자였다, 나 빨갱이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내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년간의 엄청난 사상적 고뇌와 혼돈을 거쳐서 마침내 나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김문수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는 1940년대 박헌영 계열로 이승만 대통령과 투쟁하다가 지고 나서 게릴라가 돼서 지리산에서 게릴라 운동도 하다가 6.25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김일성과 손잡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다 뿔뿔이 뜯겨서 북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면서 간첩단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인혁당, 통역당 뭐 이런 사건들 해서 난민전까지 그렇게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는 안 돼 그러고서 잠복해 있다가 1985년, 86년경에 이번에는 남한에 있던 그런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 의해서 직접 지시받고 지령받는 종북주사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쳐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으로까지 부상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형식적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회복되기 전이니까 민주화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과 종북 주사파 세력이 서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도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걸쳐서 했으니까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처음으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각 대학을 주사파들로 이게 개조시켜버린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필명을 강철이라고 써서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강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영환입니다. 자,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리더였던 김문수는 소련 붕괴, 사회주의 붕괴를 현실로 목도하고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했어요. 우리나라의 주사파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환은 북한의 공작원이 잠수함을 갖고 내려와서 그 잠수함에다가 이 김영환이를 태우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이를 직접 만나요. 그리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작금을 받아서 다시 잠수함을 타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지금의 종북주사파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의 그야말로 원조고 거두죠. 이 사람은 지금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목숨 걸고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한 거죠. 이 사람이 전향서를 써요. 전향을 한 직접적 이유는 북한에 가서 보니까 지가 생각하던 자기가 그동안 선전으로 듣고 믿던 그 지상낙원이 아니더라. 북한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난 그동안 속았다. 그리고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도 김영환도 전향한 이후에 잘못된 노선으로 자기들이 다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생적 공산주의 집단에 대해서 또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정부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컨설팅을 해줍니다. 종북 주사파의 조직 체계는 이렇고 이들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고 이들이 북한 간첩과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고 접선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김문수를 부끄러워하고 김영환을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자기 동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예전에 동지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김영환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김문수를 부끄러워해서 이들이 지금 자유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야말로 잘못된 이념 속에서 걸어왔던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노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선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가? 박정희는 빨갱이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빨갱이였었던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그 빨갱이가 되는 과정에 박상이라는 사람의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금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한때 빨갱이였다는 것만으로 박정희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피해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어떤 동기로 한때 남로당 비밀당원이었는지, 그런데 그가 또 어떤 계기로 잘못된 노선을 버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전향해서 이후에 18년간에 걸친 그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됐는지를 그 자체만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친일파 논쟁이나 박정희 빨갱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유우파가 위축되지 말고 피해가지 말자. 당당하게 넘어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박상희 얘기하면서 황태성 얘기했죠. 김일성이는 실제로는 수류탄도 한번 제대로 못 던져본 잔데 솔방울로 던졌다니까. 그런데 이 잔대가리는 엄청 발달돼 있었던 자예요. 권력투쟁과 잔대가리. 이 자가 지금의 3대 세습을 구축하는 과정은 아주 처절할 정도의 좌파 청산 투쟁을 통해서요. 김일성이가 정권 잡는 과정을 보면 연안파 숙청, 소련파 숙청, 남로당파 숙청, 무슨파 숙청, 숙청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권자를 안착시키는데 이 음흉하고 간교한 이자가 1961년 5월 16일 남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기 밑에서 장관하고 있던 황태성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내려가서 박정희를 포섭해라. 그래서 황태성이, 장관하고 있던 황태성이가 2달 반 후 8월 말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간첩으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박상희의 부인을 접촉합니다. 그야말로 막역한 절친인 박상희의 그 부인을 찾아가요. 밤에. 나 황태성입니다. 서로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겠죠. 그래서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김일성의 특별 지시로 내가 박정희를 직접 만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박정희를 만나게 해달라. 가장 존경하는 형인 박상희의 미망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인이 신고를 해요. 황태성을. 그래서 잡히는데 이게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한 건 아니고 거의 자수하는 수준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황태성이가 대담한 거죠. 내가 상희의 친구야. 정희 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 내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정희 걔가 나를 안 만나? 내가 숨어서 만날 이유 없어. 나는 김일성의 특명을 받고 남북 협상을 해서 통일시키려고 박정희를 만나러 온 거야. 나는 특사로 내려온 거야. 하고 경찰에다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다 밝혀요. 그래서 보고가 됩니다. 박정희가 알게 됐어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그런데 결국 끝내 박정희가 황태성을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질 않고 재판을 거쳐서 3년쯤 후에, 2년쯤 후죠. 63년 말이니까 2년쯤 후에 재판을 해서 사형시켰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박상희는 경찰총에 맞아 죽고, 그와 가장 절친이었던 황태성이가 북한의 김일성의 특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만나자 그러는데 끝내 만나지 않고 사형시켰어요. 당시에 박정희가 군사장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놀랐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환영했던 나라는 아마도 소련이나 북한이었을 겁니다. 이 남로당 비밀당원이었던 걸 아니까 가장 겁이 나고 놀랐던 건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 대사와 미 주한미 사령관 측의 첫 번째 보고와 국무부의 지시는 뭐냐?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자냐? 좌익 경력이 있다는데 빨갱이냐 아니냐 확인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가 내려보낸 황태성이를 그냥 자기 형의 친구라는 그 사적인 이해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미국의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후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그리고 군사정변에 성공한 후에도 북한의 이런 반관계와 각종 공작,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2번, 3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62년 인생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일관되게 견제했던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일관되게 견제했던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쉰 다음에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